구축이냐 신축이냐, 즉 재고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에 따라 내 집 마련 방법도 그리고 그 시장 상황도 달라지니까. 안녕하세요. 불인이의 정석 이승주입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를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서 봐야 해요. 새 집과 헌집. 기존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구축은요, 그 집을 소유한 집주인과 각각 거래를 하면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끼고 복비라 불리는 일정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내고선 거래를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집값의 일부인 계약금을 내고요. 이 계약금은 보통 집값의 한 10%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액대가 크다 하면 협의를 거쳐서 또 중도금을 냅니다. 중도금의 비율이나 시점은 상호 협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잔금은 계약 시점에서 보통 2, 3개월 내에 치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새 집에 들어갈 땐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새 집을 좀 사려고 하면요, 다 지어진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주택 사업주가 자 이런 집을 짓겠다 하는 계획, 청사진 이런 걸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주는데요. 이걸 보고 완성되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분양이라고 하죠. 분양을 먼저 한다는 뜻에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분양제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약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청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청약통장이라고 일종의 티켓?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청약통장 하나쯤 갖고 계실 거예요. 청약통장과 각 단지마다 해당 요건이 구비가 됐다면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치를 수 있어요. 이때 아파트 분양가의 약 10% 정도 되는 계약금을 내면 됩니다. 아파트는 대개 완공되기까지 2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때 분양가의 약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나눠내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어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약 30%에 달하는 잔금을 치르면 되고요. 이처럼 구축의 경우는 계약부터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2, 3개월 정도 이렇게 짧은 반면 분양은 대금을 완전히 다 치러야 하는 기간이 2년을 넘어가게 되죠. 만약에 단기에 아파트 대금을 다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분양에 도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축이냐 신축이냐, 즉 재고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에 따라 내 집 마련 방법도 그리고 그 시장 상황도 달라지니까 구분해서 살펴두면 좋겠네요. 미디어에 나오는 부동산 대부분이 아파트여서 부동산 이꼴 아파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를 제대로 아시려면 이를 포함한 부동산 전체적인 틀을 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이루는 각각의 시장이 개별적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때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매물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해당 시장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안다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이 전체적인 부동산을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부동산은 우선 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 용도와 목적에 맞게 건물들이 막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주거용 건물, 상업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건물을 상업용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오피스 이런 것들을 상업용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세를 놓아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내가 살아갈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을 좀 더 샅샅이 들여다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그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 층 이하면 다세대와 연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그 이하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죠. 도대체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길래 눈여겨봤던 그놈의 빌라는 언제 나오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빌라는 정확히 건축법상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 드린 연립이나 다세대를 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해외에서 빌라라고 하면 고급 주택을, 국내에서도 펜션 등에서 풀빌라 등의 말을 쓰다 보니까 빌라라고 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분양사업주들이 연립이나 다세대를 팔 때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빌라 하던 것이 지금의 빌라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집을 거래하려고 건축물 대장을 떼봤다? 거기에 어디에도 빌라라는 말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아파트 대신 빌라를 매입할까 고민하는 분들 아마 주위에서 한 번쯤 좀 뜯어말린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빌라가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빌라는요, 아파트보다 저렴한 만큼 가격 오름세도 덜한 편이에요.
건설주가 불분명해서 부실 시공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더운 빌라가 많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약점인데요. 요즘에 1층에 필로티라고 이렇게 1층을 비워두고 다리만 딱 세워놓은 그런 구조 아시죠? 그렇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무인 택배나 경비 시스템도 갖춰서 단점을 보완한 그런 신축 빌라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팔려고 할 때 제때 팔리지 않는, 즉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만큼 아파트보다 매입할 때 신중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하나 빠졌다 싶으실 거예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 살 집을 구하면 보통 처음엔 오피스텔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란 놈이 좀 희한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주거용인 것 같지만 주거용은 아니라서 이걸 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오피스란 이름에서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사무실로 쓰면서 취사도 가능하게 나온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말이랄까? 태생이 업무용 시설이다 보니 지하철역 인근, 업무지구 가까이에 주로 있어서요. 사람들이 점점 주거 공간으로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서요. 이게 주거용인지 확인을 하셔야 혹시 모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브리니의 정석 2화 과제 나갑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빌라, 다세대랑 연립이죠? 이런 매물들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집 파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 호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시세를 파악하기가 이번 과제입니다. 쉽죠,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제발!